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즐거운 게 아니라 솔직히 좀 고통스러운데도요. 이상하게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일이요. 뭐 밤새워서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힘든 줄 뻔히 알면서 아이를 키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예술 작품에 매달리는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합리적이잖아요.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굳이 선택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 우리는 왜 고통을 선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이 던지는 주장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우리가 흔히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는 즐거움이라는 감정, 바로 위에 우리를 움직이는 훨씬 더 강력한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뇌과학과 철학을 넘나들면서 그 정체를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탐구의 핵심이 바로 인간의 뇌가 동기를 부여하는 일종의 계층 구조, 그 사다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구조가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아래에 즐거움이 있고 그 위에 의미,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초월이 있죠. 오늘 저희는 어쩌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전제에서 시작해 볼 거예요. 바로 우리 뇌가 애초에 행복이나 즐거움을 최종 목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요. 뇌가 행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니, 와,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데요. 그럼 뇌의 진짜 목표는 대체 뭔가요? 자료의 첫 번째 핵심이 바로 그 이야기 같은데, 뇌의 유일한 목표는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생존 그 자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즐거움의 역할이 아주 명확해져요. 즐거움은 그 생존이라는 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똑똑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도구요? 네,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일종의 당근 같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운 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하도록 뇌가 우리를 유도하는 거고요. 아, 즐거움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즐거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는 걸 생각해보면 그 과정은 거의 고통의 연속인데 사람들은 왜 그걸 완주하려고 할까요? 이건 단순한 보상과는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들이 파고들고 있어요. 즐거움이 단거리 선수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 무언가는 장거리 선수인 셈이죠. 자료에서는 이 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데요. 즐거움은 행동을 시작하게 만들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의미는 고통 속에서도 그 행동을 지속하게 만든다고 설명해요. 아,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힘, 그리고 지속하게 하는 힘. 와, 확실히 다르네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건 즐거움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마라톤 완주처럼 긴 고통을 견디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힘이 필요하겠어요.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한 의미라는 건 대체 뭘까요? 보통 의미라고 하면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숭고한 느낌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정의해요. 의미란 이 고통을 감수할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뇌의 내부 판단 구조라고요. 내부 판단 구조요? 감정이 아니고요. 네. 벅찬 감정이라기보다는 뇌 안에서 고 또는 스탑 사인이 켜지는 스위치에 더 가까운 개념인 거죠. 내부 판단 구조라니 훨씬 명확하게 와닿네요. 그럼 그 판단, 그 스위치는 뇌의 어느 부분에서 켜지는 건가요? 이 판단에는 세 명의 핵심 연주자가 등장해요. 세 명의 연주자요. 네. 첫 번째 연주자는 뇌의 CEO라고 불리는 전전두엽입니다. 이곳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가치를 판단하죠. 지금 밤새워 공부하는 이 고통, 과연 나중에 합격이라는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까? 이런 비용 편익 분석을 끊임없이 하는 전략기획팀 같은 곳이에요. 일종의 전략기획팀이네요. 그런데 계획만으로 고통을 견디긴 어렵잖아요. 이건 가치 있어 라고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에 안 따라줄 때가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자인 내면의 작가가 필요해요.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우리가 DMN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요. DMN이요? 네, 이 영역은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 소위 멍 때릴 때 활성화돼요. 그때 우리 뇌는 조용히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어떤 이야기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에 대한 서사, 즉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멍 때리는 시간이 그냥 시간에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군요. 재밌네요.
그럼 마지막 연주자는 누구인가요? 마지막 주자는 기억의 사서라고 할 수 있는 해마와 감정의 조명 감독인 편도체 콤비예요. 이들은 함께 과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그냥 아픈 기억으로 처박아드는 게 아니고요. DMN이 만든 내 인생 이야기의 한 장면으로 멋지게 편집해서 끼워 넣는 역할을 합니다. 편집해서 끼워 넣는다. 네, 예를 들면 과거의 실패 경험을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결정적 순간으로 재조명하는 거죠. 전전두엽, DMN, 해마와 편도체. 이 세 연주자가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의미라는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와, 정말 멋진 비유네요. 바로 그거예요. 전전두엽이 이 고통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악보의 방향을 정하면 DMN은 그 방향에 맞춰서 이 고통은 내 성장서사의 클라이맥스야 라고 웅장한 스토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해마와 편도체는 과거의 경험들을 감동적인 조명과 함께 비추면서 그 서사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와... 이 완벽한 협주를 통해 단순한 물리적 고통, 페인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는 의미 있는 경험, 익스피리언스로 승화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의미 있다고 느끼는 순간 뇌 안에서는 이런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자료들은 강조하더라고요. 동물은 즐거움을 쫓고 고통을 피하는 아주 단순하고 합리적인 원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는 고통이 따를 것을 뻔히 알면서도 특정 행동을 선택해요. 즐거움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데도 의미가 있으면 감내하죠. 아까 말씀하신 밤샘 공부나 아이 양육, 혹은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투쟁 같은 행동들 모두 즉각적인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어요.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인간이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고차원적인 효율을 추구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자식을 키우는 고통은 유전자를 남긴다는 생물학적 효율성으로 설명될 수도 있잖아요. 이걸 굳이 의미라는 조금은 모호한 개념으로 설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자료들이 주목하는 건 그런 생물학적 본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술 작품에 평생을 바치거나 자신의 생존과 아무 관련 없는 사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행동들. 이건 단순한 유전자 보존이라는 효율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죠. 바로 여기서 뇌의 서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이 고통이 내 삶의 이야기, 나의 서사를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선 나의 이야기를 완성하려는 욕구? 그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이라는 거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나오네요. 보통 동기부여를 이야기할 때 보상을 많이 떠올리는데 자료에서는 의미가 보상이 아니라 정렬, 얼라이먼트 중심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렬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보상은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뭘 얻었는가라는 외부적인 질문이라면 정렬은 나는 내가 믿는 가치와 방향으로 지금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내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내면의 질문? 네, 외부에서 주어지는 당근이 아니라 내 안의 나침반과 현재 나의 발걸음이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와, 그 정렬이라는 개념 정말 와닿네요. 예전에 정말 힘들게 어떤 프로젝트를 끝낸 적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건 정말 하길 잘했다는 깊은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 가치관과 행동이 딱 맞아떨어지는 정렬의 감각이었나 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정렬의 감각이 강한 사람은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당장 눈앞의 보상, 즉 도파민이 좀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갖게 되죠. 외부의 보상 체계가 아니라 내면의 방향성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외로워도 방향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의미라는 건 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런 긴 호흡의 서사를 만드는 걸 점점 더 방해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짧아졌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들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죠. 네, 문제의 원인을 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찾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사회는 어떤 환경인가요? 스마트폰만 켜면 즉각적인 보상, 짧고 강렬한 자극, 그리고 긴 서사 없이 파편화된 정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몇 초 안에 도파민을 자극하는 컨텐츠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죠. 바로 그 환경이 우리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뇌는 두 가지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첫째, 짧은 자극으로 도파민은 계속 넘쳐나는데 정작 뇌의 CEO인 전전두엽은 장기적인 판단과 가치 분석을 할 시간조차 갖지 못해요.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군요. 네, CEO가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 뇌 CEO가 생각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요? 둘째는 내면의 작가, DMN의 문제예요. 파편화된 정보와 자극만 계속 주입되다 보니까 DMN이 하나의 일관되고 완성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고요. 그저 분절된 이야기 조각들만 생성하게 돼요. 마치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순간들은 많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꿰는 전체적인 맥락과 서사가 사라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뇌는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흔히 겪는 무기력감, 공허함, 번아웃, 그리고 의미 없는 쾌락에 대한 중독 현상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고 자료들은 설명해요. 뇌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상태. 네, 의미라는 든든한 닻을 내리지 못하고 자극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배처럼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네요. 그럼 이 동기부여의 사다리, 그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요? 즐거움과 의미, 그 위에 또 다른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초월이죠. 네, 동기계층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개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초월은 나 중심의 서사가 약해지고 나라는 존재보다 더 큰 무언가와 강하게 연결될 때 나타나는 상태를 말해요. 더 큰 무언가요? 네, 그 대상은 종교적인 헌신일 수도 있고 예술적인 몰입일 수도 있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자기희생이나 진리를 향한 과학자의 탐구 역시 초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초월의 상태에 이르면 즐거움이나 의미조차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그저 이건 그냥 해야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모라의 경지 같은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탐구한 인간 뇌의 동기 계층 기조를 자료에 나온 대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즐거움은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의미는 고통을 견디게 하며 초월은 나를 잊게 한다. 와, 이것이 바로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의 전체 지도인 셈이죠. 즐거움은 시작, 의미는 지속, 초월은 완성. 완벽한 정리네요. 이 논의는 아주 흥미롭고도 아름다운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 같아요. 왜 아름다움은 그 복잡한 이성적인 의미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우리를 저 초월의 감각으로 이끄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뇌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이니까요. 그쵸. 왜 어떤 음악이나 장엄한 풍경 혹은 시의 한 구절은 아무런 논리적 설명 없이도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는 걸까요? 인간은 왜 이토록 생존에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예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다음 탐구에서는 바로 이 질문, 뇌는 왜 아름다움 앞에서 침묵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오늘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